자, 표영호 TV 오늘 정말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표영호 TV가 여러 경제학자분들과 토크를 해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 우리 곽수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바쁘시죠. 왜냐하면 또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막 기자부터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방금 말씀하신 사실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 겸손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어떤 주역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겸손하지 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곧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 하면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겸손한 척, 그런 사람도 안 되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고로 김수환 추영님한테 견진까지 받은 천주교 신자인데 주역은 참고는 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려고 그럴 때 받아야지. 이거 겸손한 척은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락 오는 데 없고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데. 아니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막 바쁘고 힘들면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이 달아나니까 힘들어 좋아 죽겠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자, 일단 제가 핵심적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 경기가 심각하고 제가 요 한 달 동안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요지에 건물마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제가 다 돌아다니고 임장을 해보고 찾아가 보거든요. 어제도 저녁에 한 밤 10시까지 제가 혼자 다 돌아다니고 체크를 다 해봤는데 지금 강남권의 상가나 건물 공실률은 최대치입니다. 최악입니다, 지금. 아마 더 앞으로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건물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지금 오늘자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리고 지난 4분기 동안 마이너스 0.2% 성장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0.8도 정부 기관이니까 아주 얌전한 숫자를 내놓은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0.8 이렇게 해석을 하면 1%는 물 건너갔다라는 건 확실히 보는 것 같고요. 이게 0.5가 될지 0.0이 될지에 대한 고민적인 숫자가 0.8이지 않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벌써 1분기 때 마이너스 0.2% 했지 않습니까? 연율로 치면 약 마이너스 0.8% 정도 이미 마이너스가 났고 그러면 상저 하고 형태로 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6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머지 하반기를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경제 여건이 바뀔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싸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비록 미중 간의 합의가 일어난 것처럼 제네바에서 비춰져서 주가도 급등을 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친구들한테 미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봐야 알지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0.8 1분기를 0.8로 돌리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지만 평균치가 나오죠. 평균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2%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을까? 내수를 살릴 수 있나? 내수를 살리려고 그러면 금리 낮춰야 되고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야 되고 그러면 그 돈 푼 것은 결국 부채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약 5천조가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인데 돈을 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을까?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이 정부는 어떤 형태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들어오는 것일까? 이런 게 다 좀 불분명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한은도 마찬가지죠. 금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리면은 지금 미국하고 1.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0.25%포인트 더 내린다. 그러면 2%일 거고요. 미 연준이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미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내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9월, 11월, 12월 또는 7, 9, 10일 세 차례 내지 두 차례를 내린다 하더라도 0.5%포인트 내리면 우리도 따라서 또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더. 그러면 0.5%포인트 내려도 1.75%포인트는 계속 유지가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환율적인 측면,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0.8을 때렸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올해 잘못하면 0.0, 좀 노력하면 0.5를 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숫자가 0.8인 것 같습니다. 0.9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2%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과 거의 연동해서. 그런데 지금 2% 아래로 내려가는 게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랄라, 참 쉬운 질문인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를 그저께 읽었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뭐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 G20 국가들 전망치를 2037년까지 해놨더라고요. 시나리오 4개를 만들어서 최선의 시나리오, 차선의 시나리오, 차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평균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37년까지 약 2.3%. 평균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2.3. 한국 거를 보니까 0.9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성장률로 계속 10년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데이터를 끌고 모아서 돌려보니까 2% 가기는 힘들다. 우리 왜 아까 지금 우리 해용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2.0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과 자본을 다 끌어당겨서 집어넣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률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2.0에서 2.5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죠. 근데 실질 성장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목에서 금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빼버려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 성장률이 2.0 그러면 명목 성장률은 적어도 4%는 해야 되죠. 그래야 소비자 물가가 2%일 때 2% 빼버리면 2.0이 되니까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2.0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어서 할 수 있는 똔똔이 될 수 있는 성장률이다. 그게 2.0이라고 하니까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이 같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나마 선방은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긴급한 질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는데요. 일본 성장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일본 방금 말씀드린 맥켄지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0.7에서 0.9입니다. 앞으로. 지난 과거 30년 동안은 지금 잃어버린 최소한 25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기 보니까 소득도 오르지 않고 집값도 안 올랐어요. 0.4 내지 0.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컨설팅을 하는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한국의 향후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7년까지 1.0에서 0.9 사이로 나온다라는 말은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제를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저께. 일본 경제와 우리가 한 25년 정도 후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다수의 이 전문가분들 중에 부동산 가격의 이 앞으로의 미래 폭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매우 높아지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장 논리로 치면 지금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종시로 정부가 옮길 테니까 세종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돈을 풀기 시작할 테니까 워낙 강남 건물주들은 한 1년 정도 임차인이 안 들어오더라도 워낙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까짓 건 좀 기다려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못 받았던 까지 올려서 받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오늘 점심 먹던 분들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대다수가요. 박사님,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다수의 강남의 건물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원래 돈이 많아서 부동산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고 건물값이 막 올라가니까 앞으로 내 자산을 튕기기 위해서 무리해서 사신 분들도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이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 마이너스로 매달 3천만 원, 2천만 원씩 그 건물에서 임대 수익료가 안 들어오는 공실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살이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저 친구 또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이제 표 대표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소위 연끌했거나 예. 비투했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 표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 이걸 알으십시오. 참 나쁜 사람인 게 이런 정보는 돈 있는 분들은 너무나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맞아요. 막차가 떠날 때쯤 돼서 다 먹튀하고 시장을 떠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후속타들이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기차 끝 붓자락을 붙들고 이제 기차를 올라탄 거예요. 근데 기차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난간을 잡아도 떨어져 버리는 순간이 지금 온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나쁘다고 표현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촉이 있거든요. 예. 어떤 촉이 있냐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이 더듬이 감각이 발달이 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상가의 변화 움직임, 가로수길이 저게 갑자기 떴어? 왜 떴지? 성수동길이 떴어? 왜 떴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뭔가 집단적인 투기 바람, 투자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근데 이게 오래 갈 건지 못 갈 건지를 판단하는 게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속 여기서 새로운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2, 3년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값 다 올라가는데 안 믿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조금 더 말씀 내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장 몇 개월입니까? 지금 거의 파산 직전에 가신 분들이 이제 막 경매로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여기 한 2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정정을 요구드리면 제가 20년, 21년에 이미 이걸 다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용은 네가 뭘 알아?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상 속에 근거와 데이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20년만 하고 21년만 하더라도 간물줄 알아가지고 조물주 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쫓아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저를 찾아오시는 건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영끌을 해서 사거나 21년, 20년, 22년 때 최고점에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실인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을 다 날려먹고 이제야 드디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찾아왔는데 방법이 없죠. 제가 어떻게 빚진 거를 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해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기 지표가 다 떠나서 지금 이미 우리는 일본처럼 가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연장선인데요.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뭐 세종시로 뭘 옮기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이거 믿고 지금 세종시 집까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지금까지 몇 번 속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속잖아요. 이번에 또 속잖아요. 근데 집값은 또 뛰잖아요. 저 그게 아이러니인데 그런 거는 어떤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장 간단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테마주라고 아시죠? 대선 테마주. 주식에. 갑자기 10,000원 하던 주식이 50,000원, 90,000원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상이 아닌 걸 다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빠져나올까?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겠죠. 그 내부 정보는 누가 갖고 있는가? 요거는 언제쯤 되면 우리가 목돈을 확 빼버릴 테니까 그때쯤 되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거야. 그럼 대선이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이미 빠져버리거나. 그렇죠. 대선 발표가 나는 날 빠져버리거나 뭐 그 시점은 큰 손이 결정을 하지 작은 손들은 결정 못 하잖아요. 보통 한 달 전부터 빠집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를 경험을 해봐서 느끼는 건데 근데 그거를 또 어떤 대선 주자들은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왜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자기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심심하면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선 나옵니다. 대선 나오면 주가 올려놓고 쑥 빠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 되돌아가면 세종시의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언론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법칙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인데 그러면 세종시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물을 수요를 하고 있는지 실제 호가와 매도가와 매수가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그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시장 상황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카드라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셨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바람이 부니까 기본적으로 내놨던 매물들이 이만큼 있다가 매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호가를 올리니까 세종시로 국회가 이전한다고 하면서 이걸 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보다 1억이 비싸졌네? 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이 막 원정을 가요. 그러니까, 매물이 또 들어가면서 호가를 또 올려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에 사시건 간에 서울과 수도권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부동산이건 상가건 건물이건 주택가격이건 경쟁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는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모든 교육과 그리고 경제, 문화, 모든 시설들이 전부 서울,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천안 지역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 천안 지역 집값이 꿈틀거리나요? 안 꿈틀거리죠. 안 꿈틀거리죠. 천안이 세종보다 뭡니까 가깝습니까? 서울에서 가깝죠. 근데도 천안은 조용하단 말이에요. 아니, 천안 살기 좋아요. 저는 천안에 집이 있어서 제 집값 좀 올리려고 지금 세상에 1997년도에 8,7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아직도 2억이 안 되고 있으니 예?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게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뭐냐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재산, 재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제가 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도 완전히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대구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자수성가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때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때는 뭐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거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박사님, 시골에서 곽수종이라고 하는 이 불셀출의 경제학자를 만들어낸 것만 갖고도 훌륭하지 뭘. 아니, 지금 그런 방송, 자뻑 방송을 하면 안 되고요. 자뻑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제 똑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뭐냐면 상황 인식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자기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들의 심리와 달려들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의 차가 뭘까?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기사를 쓰시면 이 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해서 밑장 빼서 윗장 공구고 호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펌프 지지돼서 올라간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재정정책은 어떻게 되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돈을 덜 풀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된다 안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사 쓴 사람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서울에 조그만한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전세를 드리면서 이 전세 가격이 막 6억, 7억 올라가면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세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세 입자분에게 당신 경제력으로는 6억, 7억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냥 있던 4억 그대로 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도 해피하시죠? 집사람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장면이죠? 그 가격으로 지금 고정돼가지고 지금 거의 8년째 그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기, 박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하도 비정상으로 굴러가니까 어떻게 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1억씩 오를 수가 있습니까? 5억씩 오를 수가 있고 2억씩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입으로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이야기하고 저한테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수출은 어떻게 되고 조금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됩니까? 2037년까지 0.9에서 1.0으로 지금 외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그 데이터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온 예측과 경기가 좋을 때 나온 예측이 약간 바이어스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한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 그럼 일본 전철은 뭐냐? 부동산 가격 떨어졌고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고 도쿄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주택 가격에 사람이 안 살지 않고 집이 뭐 수백만 채 지금 비어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고 표영호 대표께서 발품 팔아가지고 모든 데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 이해가 되는데 참고는 하시라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야죠.
제가 그 압구정동이나 이런 반포의 아파트도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왜냐면 일본 도쿄가 그랬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많이 하락하면 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질문이었거든요. 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비국이 아니잖아요. 생산 국가잖아요. 예. 생산은 뭐로 하느냐? 제조업으로 하죠. 예. 농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제조업에 우리가 경쟁을 뚫어야 될 상대가 미국 누르고 앉았죠. 일본 누르죠. 중국은 치올라오고 있죠. 그럼 한국이 제조업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별로 없어. 전기자동차요? 중국 전기자동차 한국 들어오면 반값으로 올 건데요. 예.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그런 거 내용을 따져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정치하는 분들이야 포퓰리즘을 쓰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7% 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만 달러 막 외치고 다 하실 수, AI 개발해야 된다,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국민이라 그러면 그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AI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없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SMR 같은 계획도 없잖아요.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 꼭대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는, 이건 유토피아 이야기죠. 근데 거기다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막상 끝나고 나면 빚만 잔뜩 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죠. 와.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사실 그 마이너스 성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 지금 확실한 침체 맞습니까?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제 겨우. 이제 그럼 앞으로는 더 터널이 길게 저기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년치 전망을 보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박사님 모신 김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 이 부분은 원화절상을 미국에서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환율이 1,400원대, 1,300원대로 주저앉았죠. 여러 가지 영향으로. 네. 이 원화절상이라는 거, 일본의 프라자 합의랑 좀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 질문은 상당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우리 표영호 대표님한테 교육받은 게 있어서, 나름대로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악의 한국 경제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6개월 이내에? 예, 그렇죠.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의 대결 국면이 강화되다 싶을 때 1,390원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는가? 고전에 대만에서 대만 달러가 툭 떨어져 9% 절상이 돼 버렸어요. 예, 대만하고 우리 한국 원화만 뚝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대만이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차 싶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됐으면 바란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주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종착점은 마라라고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라고라고 하는 플로리다 별장에서 모여서 중국 위안화를 45% 절상해라. 와. 또 한국, 대만 따라서 너희들도 어느 정도 절상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목표가 환율 전쟁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 지난해 11월 12일 날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체결이 되고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기로 합의가 되고 중국도 시장을 열기로 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거를 좋아지는 걸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마라라고 협상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지금 중국 위안화 보시면 7.1위안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팬데믹 나기 전에 6.7, 6.8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향후에 6위엔이나 5위엔대의 숫자가 5자나 6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중국도 미국이 원하는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위안화가 5위엔으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를 1,300원, 1,400원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거 하나 파는데 1달러에 600원, 6 내지는 5.5 정도로 판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7원에 팔았는데, 그럼 중국으로서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첫 번째, 야,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한국과 일본도 너희들한테 무역수지 흑자 엄청 내는데 그럼 쟤들도 빨리 절상시켜. 그러면 트럼프가 너희들 우리 우방인데 너희들은 알아서 해봐. 그럼 우리는 지금 1,300원인데 25% 절상하려고 하니까 한 1,000원쯤 되네. 예. 그럼 우리는 1,000원으로 떨어뜨릴게. 그럼 일본 엔화가 우리 지금 150엔 하는데 1달러에 우리도 한 135엔 정도로 떨어뜨릴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환율이 가정을 하면 환율이 떨어졌다. 즉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갔다. 가정을 하면 그 당시에 금리 격차가 얼마 정도 될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연준이 지금 우리나라 금리와 1.75%포인트 차이를 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서 0.5%포인트 추가 떨어뜨리고 미국도 두 차례 떨어뜨리면 0.5% 떨어뜨리니까 1.75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중국과 함께 논의가 되어서 앞으로 중국 투자가 가능해지겠는데 중국이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한국에 투자한 돈을 계속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중국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돈이 다운됐으니까. 돈이 다운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니까 환율이 1,000원이네. 1달러 바꾸는데 1,000원에 주고 바꿀 수 있네. 그럼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던 돈을 주식을 빼겠죠. 예. 그러면 1,000원 주면 1달러 바꾸잖아요. 예. 1,400원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투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요. 400원 이득 보잖아요. 걔네는 이득이고 예. 우리는 손해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으로 돌려버리면 한국 경제는 주식시장도 별로 재미없을 것이고 예. 수출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별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좋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더 싸질 거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 입장에서는 한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에다 갖다 팔려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은 도요타 시스템처럼 넥서스 여러분 타보시면 아시지만 소리 없죠, 진동 샥 좋아가지고 이 바이브레이션 작죠. 이 노력을 다 했단 말입니다. 값은 싸게 품질은 좋게. 그렇죠. 예.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체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뭐 있을 수 있다, 없다, 뭐 다 하시겠죠. 근데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매국노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매국노를 갑자기 매국노를. 예. 아니,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예. 정부의 규제와 제도적인 어떤 룰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정부는 무조건 규제와 법적인 제도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이 결국은 제조 경쟁력으로 귀착이 되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딱 맞닥뜨리면 없다. 예.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라 그랬습니다. 예. 없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나락이다. 예.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환율 1,000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2,000원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안위기가 와버리면 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다 그러면 대한민국 돈 가치는 없어지잖아요. 예.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버리죠. 잠깐만요. 그러면 원화 절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1,400원인데 네. 1,000원대로까지 많이 내려간다. 네. 그러면 또 그 내려간 1,000원이라는 거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다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얘가 2,000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1년 안에, 2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화 절상 얘기를 자꾸 꺼낸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 이게 몇 퍼센트 어느 정도의 절상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절상이 온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일본의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경제가 폭망하면서 부동산이 폭망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아요.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자, 프라자 합의를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예요. 자, 프라자 호텔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랬겠죠. 예. 너희들 45% 절상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많이 키워줬지 않냐. 근데 좀 건방졌네. 왜? 일본 대륙을 파니까 미국 대륙 4개 산다고? 한번 사봐. 자, 그런데 그만큼 여유가 생겼으니까 너희들 지금 350엔인데 1달러에 이거 한 45% 절상해. 그래서 2년 내로 150엔이 돼버렸어요. 예. 그 수출하던 기업들이 1달러를 차를 한 대 팔면은 그래서 10,000불 주고 팔았다 그러면 10,000 곱하기 350엔 해가지고 수익이 생겼는데 이제는 10,000 곱하기 150원 하니까 200원이 빠져버렸잖아요. 수익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정부 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가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합의하고 왔지 않냐, 45%. 우리 보고 죽으란 이야기냐. 금리 낮춰라. 그 금리를 확 낮춰줬어요. 예. 금리를 낮추고 각종 세금을 또 낮춰줬어요. 예. 법인세 막 다 깎아줬어요. 예. 기업 살으라고.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기업들은 뭐 했느냐. 연구소에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품을 하나를 빼더라도 자동차 안전성은 더 강화되고 부품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이거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원짜리인데 만원짜리 효과가 나고 이런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이게 도요타 시스템이 이제 나와요. 효율. 예. 그래서 도요타 시스템이 나와서 나왔던 차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넥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넥서스도 그렇고 도요타의 그 캠리도 그렇고요. 예. 이런 차들이 엄청나게 오히려 박리담회로 팔려버려요, 이제. 아, 그래서 그나마 그런 걸로 버텼다. 버텼고 수입이 늘어나 버리니까 돈이 쌓이잖아요. 예. 돈은 쌓이는데, 금리를 자기들이 낮춰달라 그래요. 금리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돈을 넣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한 거죠. 넣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산 거죠. 아, 일본에서? 일본에서. 예, 우리나라랑 똑같네, 그거는. 85년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모읍니다. 예.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돈을 박리담의 형태로 돈을 더 끌어당겼는데 예. 알고 봤더니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1990년부터 야 이거 금리가 낮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부동산 버블이 생겼으니 이 부동산 버블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올려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다가 박살이 난 거죠. 95년부터.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이 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강남 땅 팔면 LA 땅을 다 산다. 일본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 라는 개념처럼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일본이 위기 오기 직전의 모습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걸 제가 여러 번 사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도 안 믿으세요? 국가 경제, 제가 이제 국격을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예. 국격은 국민의 품격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그 국민의 품격은 어떻게 고치가 되느냐? 교육에 의해서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대학 졸업자 수가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70%가 대졸자들입니다.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던져주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헤드라인을 따라서 마치 송사리나 피리떼들이 떡밥이 저쪽에 많이 몰렸다 그러면 확 멸치대가 움직이듯이 따라 움직이는 예. 그런 것은 우리 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우리 표영호 대표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은 해놓고 있자. 앉아서 그냥 넉놓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강남 쪽에 그 부동산 자산이든 뭐 금융 자산이 많은 그 이른바 진짜 초부자분들 제가 몇 분 만났더니 그분들은 이미 몇 개를 정리하고 현금화 시켜놓고 다른 대체 투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네.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분들은 이게 경제가 훅 꺼진다는 걸 이게 직감적으로 쪽으로 다 체크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몇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도 이제 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부자들 옆에 있어라. 예, 그래서 부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큰 물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모르고도 따라가도 된다. 그들만 따라가라.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정심에 서초동에 예. 그 법원들, 검찰청 건물들 많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 예. 그 넓은 홀에 손님이 저들 딱 2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보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버티세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열심히 뼈를 갈아서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한 군데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우리 표 대표님은 더 절실하시겠죠. 표영호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싶지가 않으신 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줬다가 자신이 투자할 때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자 할 때 쓰시라는 거죠, 정보로.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 부동산 오르니까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막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이제 예상이 된다. 금리도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대출 받기도 쉬워질 것이다. 제가 만약에 제대로 된 경제학자 같으면 집값을 부추겨서 허니문 피어리어드 때 당신의 인기도를 급승시키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탄핵 대상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무서운 말씀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경제가 그렇게 꼬라박잖아요. 예. 꼬라박을 걸 아면서도 독약을 막 마치 사탕처럼 이렇게 주니까 이번에 그 제네바에서 회담하면서 베센트가 허 리펑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각설탕을 똑 집어넣으면서 야, 요거 각설탕 요 크기면 10,000명 죽여. 예, 펜타닐이 그렇게 무섭대요. 그 정도로 무섭다.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펜타닐 그만 드시고 현실에 돌아오셔서 우리 표영호 TV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을 저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게. 참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심각한 얘기. 제가 아는 부동산 예, 좀 저도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학생도 이제 어디 가시면 예. 제 얘기를 꼭 인용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워킹으로 다니면서 매일매일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능역 2호선 네. 테헤란로지 않습니까? 네. 테헤란로 바로 옆에 붙은 건물이 있는데 네. 다 공실이에요. 한 5층짜리 정도 되는데 다 공실이에요. 그런데 공실인데 건물을 내놨어요. 네. 얼마에 내놨나 봤더니 평당 7억, 심지어 8억에 아하.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임차는 들어오지 않는 이런 건물에 다 이렇게 지금 뭔가 펜스 치고 뭔가 작업을 준비하는데 작업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분양이 힘들 것 같으니까 PF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계 자본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네. 제가 영문으로 뿌려진 그들의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영문으로 다 일일이 해석 못하니까 제가 또 어디 의뢰를 해서 다 받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외국계 자본도 한국은 지금 위험해 이래가지고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디폴트가 나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에서 네. 이런 땅들이 디폴트가 나게 뒀어야 된다. 네. 이런 땅들이 디폴트가 나게 뒀으면 지금 강남의 땅값도 좀 많이 이렇게 사이징이 됐을 거고 또 많이 하락해서 나온 그 땅들을 누군가가 또 새롭게 싸게 사면 분양가 자체가 또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그 평택 쪽 거기 있는 업체 사장님들이 공장을 좀 많이 내놨대요. 왜 내놨냐 물었더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네. 경기도 어렵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이 관세 전쟁이나 여러 가지가 힘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팔려고 내놨는데 그걸 팔아서 뭐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아파트를 사냐 물어봤더니 공장을 운영해서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아파트를 내가 고가에라도 사면 누군가가 또 더 큰 고가에 사주기 때문에 그게 더 이익이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일본처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제가 한번 우리 표영호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폰지 사기의 주범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한번 드렸어요. 예. 대한민국 정부는 폰지 사기의 주범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청년들과 또 신혼부부 대출해 줄 테니까 지금 DSR도 낮고 LTV도 낮으니까 지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서 김포에다가도 집을 산 분 계시고 구리에다 집을 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옆에서. 다 지켜봤죠. 지켜봤죠. 근데 누구도 이거 사세요. 내 돈 빌려줄 테니까 한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우리 친구가 옆에서 보니까 구리에 집 사고 김포에 집 사고 나도 좀 집 좀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았습니다 하고 다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분들은 막차 타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차가 위험하지. 그렇죠. 근데 방금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아 적어 놨어요. 예. 외국계 자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헐값의 모든 물건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이미 중국계도 우리나라 땅 용산 근처에 많이 사놓고 있고 종로에도 많이 사놓고 있어서 아마 외국계 자본들은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곧 오고 있다는 것을 촉각으로 느끼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성능력 쪽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단계 쪽, 서민경제 쪽으로 암호화폐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분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서민경제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 뜯어먹을 데가 없다. 최후의 보루마저 이제 무너져 가고 무너졌다. 있는. 무너져 더 가고 이상 있는. 빼먹을 데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이제 지금까지는 카드라는 통신일 수 있으니까 좀 경제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의 공급 사슬이 미중 간의 대결로 인해서 상당히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3년 이상. 예. 다시 말해서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공급 사슬 다 회복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요. 환율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미국도 시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카타르 방문하면서 보잉 747 선물로 받았죠. 가족이 온통 암호화폐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예. 수십억 달러 벌고 있죠. 이게 예. 나중에 민주당이 지금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충돌이 아니냐. 이게 탄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미국 조야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벅적벅적해질 건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 뭘 할 수 있는가?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공급 사슬이 왜 무너져 있느냐? 팬데믹 이후에 지금 미국은 우리 안에 와서 생산해. 그래서 삼성도 가고 현대차도 투자하겠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중간재 만들어서 미국 가져가서 거기서 완성해가지고 차 팔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중간재라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내부 거래지만 예. 수출하고 먹고 살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7,000명인가요? 2,700명인가요? 해고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서 해고와 고용이 왔다 갔다 경기에 따라서 순응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이 노동의 유연성이 적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해고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노동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위협을 하게 될 만큼의 생산과 제조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아하. 이제 그렇게 되면 집은 언제 사죠? 여유 있을 때. 여유라는 게 뭐죠? 돈. 돈이라는 게 뭐죠? 노동. 근데 노동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체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스타카토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 보셔야 되거든요. 묵주알처럼, 염주알처럼. 그렇게 보시면 대한민국 경제가 2037년까지 왜 맥킨지가 0.9에서 1.0 사이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0.9에 보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 2.0보다도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보장 못한다. 이 말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